안녕하십니까. 네. 코목기미노게이 이상훈입니다. 한 달 만에 또 4주 만에 여러분들하고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비인후과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달 사이에 날씨가 뭐 완전 격변을 했죠. 특히 뭐 어제 그저께 해서 오늘 어제 이렇게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용인 같은 데는 50cm 이상 오고요. 어제 저도 밤에 잠깐 외출을 했는데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오고 날씨가 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제 뭐 한 일 주일 사이에 날씨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감기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음 뭐 간간이 코로나 환자들도 보이기도 하고 뭐 지금은 A형 독감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독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라든가 좀 '나는 자주 걸린다. 좀 매년 좀 독감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백신을 맞아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목요일 말고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옮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 월부터는 아마 12 월까지는 목요일하고 1 월부터는 아마 금요일로 시간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인제 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인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크리스탈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면 재채기가 5분 동안 계속 나온다."고 하셨네요. 뭐 언제부터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옛날부터 그러고 뭐 특정한 시즌에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다. 뭐 아니면 봄, 가을에 뭐 특정한 시기가 되면 항상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한두 번 그런 경우라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뭐 공기가 안 좋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극에 의해서 얼마든지 코가 자극을 받게 되면 재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재채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코 안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게 들어오면 그걸 인제 내보내기 위한 작용 반작용이 재채기인 거죠.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들어오면 인제 그걸 내보내야 되니까. 코에 들어온 걸 내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에치." 하고 재채기를 통해서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 찬 공기라든가 뭐 먼지가 많이 나온다든가 뭐 재해 같은 거 코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자극이 되면 재채기가 나와서 코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도 마찬가지죠.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면 괴로워지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재채기가 나오면서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재채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걸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면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프링글님, 안짱코 부작용은 보통 비염 수술 직후에 바로 티가 나나요? 아니면 서서히 나타나요? 예, 안짱코라고 하는 건 인제 새들 노즈라고 하죠, 영어로는. 예, 코가 있으면 매부리 코의 반대가 됩니다. 매부리 코는 여기가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매부리 코인데 안짱코는 코끝이 이렇게 눌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리게 코끝이 살아나지가 않고 이렇게 눌리는 게 인제 안짱코인데 보통 인제 코뼈를 수술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을 인제 할 때 코 안에 연골을 이제 휘어진 연골을 깎아 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제 코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부분을 자르게 되니까 약간 끝이 처질 수 있거든요. 약간의 드룰링은 있습니다. 처지는 끝이 요렇게 처질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제거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인제 아니면 이제 수술은 제대로 됐는데 뭐 수술 후에 뭐 부작용으로 염증 같은 게 생기거나 해서 연골이 녹아 버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제 안짱코가 생기죠. 그럴 때는 인제 수술 직후에 바로 티가 날 수도 있죠. 뭐 많이 제거를 했다 그러면. 근데 나중에 인제 뭐 염증이 생겨 가지고 코뼈가 나중에 주저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건 인제 뭐 수술하고 나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비염 수술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비염은 코 옆에 있는 살만 제거하는 거니까. 비염 수술보다는 인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해서 코뼈를 건드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마 프링글 님이 그냥 단순한 비염 수술했다 그러면
안장구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밤새꼼님, 위축성 비염과 후비루가 있다고 하셨네요. 식염수를 네뷸라이저로 사용 중인데 혹시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처방량이 있을까요? 만약에 위축성 비염이 있다 그러면 그 연고 같은 것들을 좀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식염수 네뷸라이저로 사용하시고 후비루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인제 근데 위축성 비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축성 비염은 그렇게 흔히 있는 비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축성 비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축성 비염이 있는 거에 너무 이렇게 코에 뿌리는 약 같은 게 오히려 그 위축성 비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식염수 세척하고 인제 건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안연고 같은 걸 코에 발라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뭐 필요하면은 인제 위축성 비염 같은 경우에 뭐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테라마이신 안연고 같은 걸 많이 발랐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안연고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위축성 비염이 있을 땐 대부분 코가 건조하기 때문에 후비루가 잘 없는데 만약에 후비루가 있다 그러면 뭐 부비동염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예, DH킴님 안녕하세요. 이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귓바퀴에 혈종이 자주 발생해서 트리암시놀론을 하였으나 반복해서 재발이 된다고 하네요. 수술적으로 접근하면 완치될 수 있을까요? 개원가에서 거의 치료를 안 하던데요. 큰 수술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수술적 접근은 이비인후과 및 성형외과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귓바퀴 혈종이 자주 발생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귓바퀴 혈종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뭐 격투기를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계속 이 귓바퀴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가는 사람들한테서 잘 재발이 잦죠. 그런 게 없는데 귓바퀴에 이 자꾸 혈종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귓바퀴 혈종은 문자 그대로 이게 이 부딪히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귀 안에 인제 피가 고이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 주사 바늘 같은 걸 통해서 그 혈액을 뽑아낸 양의 한 50%에서 60% 가까운 양의 트리암시놀을 주입해서 이렇게 컴프레션 압박을 해 줍니다. 그럼 대부분 다시 붙어서 재발을 안 하는데요. 근데 뭐 얼마나 자주 재발해서 수술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째서 뭐 고름을 빼는 건데 계속 뭐 기계적인 자극이 가게 되면은 수술을 100 번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술적 접근을 개원가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수술을 해서 이득이 없으니까. 뭐 뭐든지 다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수술로 제가 하는 경우는 그 이계 혈종은 대부분 수술로 뭐 째서 도려내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계 쪽 그러니까 귓바퀴 쪽은 그 감염이 생겼을 때 그 연골이 쉽게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심한 감염이 생겨버리면 이게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골이 다 녹아버리고 기형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렇게 막 수술을 해서 절개하고 뭐 그 안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최대한 이렇게 그 귓바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손상이 덜 가고 아주 그 손이 덜 타게 치료를 하는 게 좋거든요. 뭘 막 칼을 대고 째고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덜 건드리는 게 좋다. 그래서 굳이 수술을 필요 없고 이계 혈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통해서 재발을 하고 치료를 하고 반복되는 재발의 원인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계속 뭐 자기가 여기를 눌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가 없고요. 미르슈아 님.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드물게 있고 환경이 습하고 건조해서 그런지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코 안에 딱지들이 흐물하게 머물고 있어서 불편감이 있다고 하십니다. 일어나면 코 막힘 증상이 일상인 것 같다. 비염일까요? 어
환경이 습하고 건조하면 오히려 코에 딱지들은 덜 생기겠죠. 건조하고 근데 환경이 습하고 건조해서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습한데 건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환경이 건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환경이 습한 게 아니고 환경이 건조해서 어 코 안에 딱지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같고요. 머리를 감고 나면 저것도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조해서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면 코 막힘 증상이 일상적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만 코가 막히고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는 환경의 문제일 것 같으니까 비염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비염이 있다면 하루 종일 괴롭겠죠. 뭐 일어날 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 힘드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니면 다른 비염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낮에 생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난 오전에만 계속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침실 환경의 문제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올리비아 님. 축농증 수술하면서 비염 수술까지 한 번에 가능한가요? 네. 뭐 보통은 축농증 수술을 할 때 축농증이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 기존에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비염이 있으면서 또 코뼈가 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축농증 수술할 때 저희가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제가 레지던트로 근무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인제 보면 대부분 이제 코뼈 수술,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 한꺼번에 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코뼈 수술을 안 하고 축농증하고 비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오로지 축농증만 하는 경우도 있고 비염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세 가지 코뼈도 수술하고 비염도 수술하고 축농증도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축농증의 원인이 대부분 비염이나 코뼈가 휘어 있는 게 축농증, 코 안에 고름을 차게 하는 원인이 보통 비염하고 코뼈가 휜 거니까. 뭐 이 고름만 빼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재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코뼈를 휘어진 코뼈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비염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코 수술하는 김에 비염도 같이 수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뭐 당연히 이런 수술을 같이 하시면 수술도 가능하고 또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인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재발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축농증 수술이나 비염 수술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평온하길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걸린 이후 2년 넘게 후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시네요. 큰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큰 병원이든지 작은 병원이든지 가 보셔서 후각이 완전히 소실이 됐는지 일부만 소실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후각이 2년 넘게 완전히 없어져 있는지 중간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빠졌다고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완전히 소실이 됐다.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2 년째 계속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지금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굳이 큰 병원을 안 가시더라도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뭐 얼굴 쪽에 CT를 찍어 본다든가 후각 검사를 한다든가 단순하게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왜 진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원인이 뭔지를 체크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개인 병원 동네 병원에서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뭐 개인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드니까 큰 병원에 가 봐라." 그럼 그때 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평온하기 님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 보통 코로나 걸린 후에 후각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경이 죽어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분 손상이냐 완전 손실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만약에 쪼금이라도 신경이 살아있다 그러면 또 후각 재활 치료 같은 것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키트가 나오거든요. 냄새를 맡게 맡는 어떤 냄새를 맡아서 다시 교육을 하면서 냄새를 잘 맡을 그 냄새의 일부를 잘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재활 키트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인제 보통 우리가 후각이나 미각이 아연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 인제 아연의 섭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 아연이 후각 기능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후각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아연 섭취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뭐 아연이 대표적으로 많은 게 인제 굴이라는 거 있고 또 병원 같은 데 가면 아연만 따로 이렇게 뭐 링거 같은 데 섞어서 맞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인제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인제 코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확인하고 나서 그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인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코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제가 뭐 막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가까운 개인 병원부터 가 보셔서 코 상태가 지금 뭐 후각이 100% 손실이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해 보셔서 어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년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아직까지 그걸 안 가 보시면 이 후각이라는 게 사실은 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뭐 시각이나 청각. 시각이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눈이 안 보이면 당장에 그게 안 되니까 청각도 쪼끔 이렇게 등한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귀가 좀 안 들려도 며칠 있다가 근데 눈이 만약에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지만 귀가 좀 안 들리는 건 왠지 좀 더 놔두죠.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이나 미각이 떨어지면 뭐 이게 뭐 큰 문제냐. 근데 사실 후각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한번 소실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치매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모든 감각, 후각이나 청각 이런 시각 같은 게 떨어지면 감각이 떨어지면 인제 치매나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별 이 감각신경이 좀 둔해지거나 뭐가 나빠지면 그것도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감각신경들은 한번 그 타임 리밋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때가 있거든요, 때. 어떤 시기 그러니까 발생한 날로부터 어느 시기를 지나면은 다시 그 감각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감각신경 계통에 문제가 생길 때는 좀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밤새꼼님. 비염 수술 많이 해서 점막이 건조하고 콧물이 계속 목 주변에 걸려 있다라고 하시네요. 네블라이즈로 뮤코미스트 같은 약을 식염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예, 좋죠. 도움이 됩니다. 뮤코미스트 같은 거 쓰시면 좋죠. 뮤코미스트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이 점액 용해제거든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코를 묽게 만들어 주는 게 뮤코미스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많이 하시면 좋죠. 근데 비염 수술을 많이 하신 경우라 그러면 인제 코가 건조증이 많이 생기고 위축성 비염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비염을 수술하신 분들이 코를 뚫으려고 수술을 많이 하는데 자꾸 수술을 하면서 코가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막히니까 더 잘라 달라, 더 잘라 달라고 해서 인제 너무 코를 많이 잘라 버리면 코가 인제 마른 코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히려 인제 위축성 비염 같은 게 생겨서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코는 코대로 또 막힌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제 아주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네뷸라이저나 뮤코미스트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식염수 세척 같은 걸 자주 하시는 게 좋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봄봄님. 역류성 식도염 재발을 자주 해서 약을 달고 산다. 코로나가 오면서 식도염이 왔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먹고 있는데 나쁜 것인지 알려주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됐죠. 옛날에는 역류성 식도염 또는 역류성 인후두염이 뭐 질병으로 크게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럼 자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트럼하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뭐 70-80대 노인분들 중에 보면 왜 밥 먹다가 이렇게 역류를 하죠. 다시 먹은 밥 음식물이 다시 올라와서 그걸 다시 이렇게 물물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막 상상만 해도 막 되게 막 기분 나쁘고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밥을 급하게 먹고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서서 밥 먹고 뭐 라면 후루룩 먹고 막 이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소화 기능이 막 밥을 때려 넣잖아요. 때려 넣고 막 5 분도 안 돼가 막 이렇게 먹고 하는 그렇게 많이 살았단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인제 위염이나 식도염 막 이렇게 소화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밥을 막 우겨 넣으니까 소화가 다 안 된 게 위장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얘가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인제 음식물만 넘어오면 오는 게 아니라 위산이 같이 역류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식도염이 생기고 인후두염이 생겨서 목에 자꾸 뭐가 걸린 것 같고 이물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자꾸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인후두염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병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자주 있는 일이니까. 주로 50-60 대에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 의사들도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봐도 뭐 나쁜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이 사람이 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신경성 인후염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인제 이게 알고 보니까 위산이 역류하면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또는 역류성 인후두염이라고 인제 알려졌다.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긴 이유는 인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 많이 앓고 뭐 집안에만 있게 되잖아요. 밖에 잘 안 나가고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하니까. 대부분 뭐 하냐면 이제 누워서 뭐 TV 보고 밥 먹고 바로 눕는 경우도 있고 또 밤늦게 막 야식 같은 거 밤늦게 인제 뭐 야식 부르려다가 요즘 좀 그런 배달 음식들이 많으니까 야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자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많습니까?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그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인제 관략근,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드니까 역류가 더 많이 일어나게죠 다겠죠. 뭐 빵 같은 거 글루텐이 많은 빵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과일, 신과일 같은 거. 그러니까 카페인이 많은 차 종류, 녹차, 홍차, 뭐 우롱차 이런 것들도 다 역류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인후두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 이런 것들 때문에 인해서 인제 역류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인제 재우기 위해서 뭘 먹나 하면 지금 역류성 식도염 약 같은 걸 먹게 되는데 그 약들이 다 어떤 약인가 하면 역류를 안 일으키게 하게 해 주는 약이라기보다는 위산을 억제해 주는 약이거든요. 그 역류가 되더라도 위산이 묽어지니까 뭐가 목이 좀 덜 아프고 염증이 덜하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제산제란 말이죠. 그 위산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약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카페인 섭취라든가 뭐 밤늦게 먹는다든가 급하게 먹고 막 배불리 먹을 때는 왕창 먹었다 과식을 하고 또 뭐 굶을 땐 좀 그렇게 불규칙한 식생활을 한다든가 이 술, 담배 빠졌지만 술, 담배 아주 치명적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역류를 계속 일으키게 하는 거는 하나도 안 고치고 위산 억제제만 계속 먹으면 이게 아무런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위산 억제제만 딱 끊는 순간 다시 심해집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이 약을 먹는 것보다 보통 약을 6 개월 정도 먹게 되는데 6 개월 정도 먹게 됩니다. 그 본범님이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6 개월 정도 먹도록 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먹고 있다고 하시는 걸 봐서 아마 뭐 좀 심하면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하시고 계실 텐데 그 뭐 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뭐 큰 부작용은 있는 건 없는데 뭐 물론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실 만한 뭐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제 단순히 그렇게 약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만성적으로 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좋아지기 힘들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요즘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또 뭐 저희 방송에도 비욘디 방송에도 많이 그런 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 콜라 대신 17차. 아 17차. 저도 가끔 먹었습니다. 비염이 있는데 평소에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환절기나 가끔씩 숨 쉬는 게 불편해지는데 수술이 필요할까요? 뭐 가끔씩 숨 쉬는 게 불편하다고 수술을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 그러면 어떤 질병이 앞으로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거나 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너무 불편해서 생활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뭔가 수술이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상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예방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뭐 별로 불편한 목적 환절기 때 가끔씩 숨 쉬는 게 불편할 때는 굳이 뭐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가끔씩 불편할 때 한 번씩 뭐 약을 먹거나 식염수 세척을 한다든가 뭐 코에 뿌리는 약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앞으로 내가 굉장히 이런 상황이 뭐 나를 치명적이게 만들 어떤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런 게 없다면 굳이 수술 같은 걸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진석이 님.
잘 때 특히 코가 더 막혀서 잠을 자는 것에 문제가 있다. 나잘 스프레이를 언제 뿌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그 스프레이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석이 님이 사용하고 있는 나잘 스프레이가 뭐 어떤 나잘 스프레이 사용하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거라면 뭐 아침에 뿌리셔도 되고 자기 전에 뿌리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뿌리셔야 되고 꾸준히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염수 세척을 하고 나서 뿌리시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진석이 님이 사용하시는 나잘 스프레이가 그냥 병원에서 의사한테 처방 안 받고 그냥 약국에서 코를 일시적으로 뚫어주는 그 나잘 스프레이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건 별로 많이 사용하라고 추천을 하게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코를 뚫어주긴 하겠지만 그건 계속 뿌려서 이제 결국은 그 약에 어떤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리 뿌려도 코가 막힌 게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코가 계속 막힌다면 그 원인이 뭔지, 그 알레르기 비염 때문인지, 뭐 코뼈가 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뭐 코뼈가 심각하게 휘어 있다든가, 뭐 코 안에 물혹이 있다든가, 뭐 다른 그 어떤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는 뭐 수술 같은 걸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잠깐 뭐 최근에 들어서 생긴 문제라 그런다 그러면 뭐 코 안에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하면 되겠죠. 도토리님, 축농증 수술 시에 정면 CT에서 안구뼈 주위의 뼈를 제거하기도 하던데 그 조직들은 제거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축농증을 수술할 때 정면 CT에서 안구뼈 주위의 뼈를 제거하면 안 되고요. 안구뼈 주위의 뼈는 그대로 둬야 되고요. 그게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구뼈 옆에 있는 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골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축농증은 상악동에 제일 많이 생기죠. 얼굴 뺨에. 근데 눈하고 눈 사이에 요 이마 양미간 사이에도 이제 사골동이라고 하는 어 작은 아주 벌집 같은 뼈들이 아주 잘게 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인제 그 축농 이제 아주 막 끈적끈적한 콧물이 된 코들이 고여 있고 그 안에 점막들이 부어 있게 되면 그 안에 뼈들을 다 이렇게 터주죠. 이렇게 다 이렇게 벌집처럼 돼 있는 걸 이제 한 통으로 쭉쭉 뜯어 줍니다. 뜯어 줘서 이제 배출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제거되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요. 뭐 수술에 대해서 인제 환자분들은 수술이라는 게 아주 뭐 전가의 보도, 뭐 수술만 하면 다 모든 게 해결되고 수술은 아주 뭐 굉장히 뭐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어 뭐 궁극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성형수술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성형수술을 하고 뭐 한 10 년, 20년 지난 사람들의 이제 코나 눈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뭐 자연스럽게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좀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이라는 건 이제 그 원래 자연적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뭐 하다못해 여기 흉터가 나도 한번 찢어졌다가 아문 자리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뻣뻣해진다든가 왜 흉터 있는 자리 흉터라는 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술한 모든 곳에는 흉터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없어졌던 게 다시 뭐 이렇게 새로 생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하고 똑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코 안의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과거에 우리 축농증 수술을 할 때 막 과감하게 막 한때는 이 코 안의 점막들을 다 뜯어내기도 했어요. 완전 하도 재발들을 잘하니까 코 안의 점막을 다 벗겨내고 하는 그런 수술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하면 벗겨낸 점막 사이에 너무나 심한 그 섬유화가 생겨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또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수술한다. 이런 식으로 수술도 계속 인제 수술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의사들이 자꾸 어떻게 수술 방식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업비를 다 제거를 하면 그만큼 또 이득도 있지만 당연히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그럼 그렇게 수술하냐 하면은 놔두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수술을 해서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환자한테 이익이 될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안구뼈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런 걸 뜯어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해야 될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뭐 환자분 개인이 뭐 CT를 보면서 요번은 제거해 주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제거해 주시고 요거는 좀 남겨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 환자분이 신경 쓰실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썰님.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서 그런지 목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하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마스크를 쓰고 자면 좋을까요?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서 자꾸 목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자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불편해서 잠을 자기가 힘들 테니까 뭐 가습기나 이런 걸 틀어 놓으시고 뭐 습도를 조절해 주신다 그러면 뭐 마스크를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만약에 썰림이라면 그런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보다는 왜 내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가 많이 막혀서 나도 모르게 입 벌리고 잔다. 아니면 내가 체중이 과체중이어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어서 잘 때만 너무 호흡이 곤란해져서 입을 벌려야만 잠을 잘 수 있다든가 아니면 베개를 너무 높게 벤다든가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다든가 아니면 편도가 크다든가 아니면 혀가 두껍다든가. 그래서 왜 내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 원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에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마스크를 쓰시든지 뭐 가습기를 틀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면 이때 마스크는 그 호흡 곤란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우리가 뭐 보통 그 코로나나 이런 것 때는 막 KF94 이런 거 끼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바이러스를 안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인제 목에 건조하지만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니까 단순한 그냥 황금 마스크 그냥 일반적인 거 편한 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덴탈 마스크 같은 거 느슨하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매튜 님. 감기가 오면 주로 인후염으로 자주 오고 말할 때도 성대에서 목으로 소리 내는 듯한 가는 소리가 나와서 상대가 종종 잘 못 알아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한다는 이야기네요. 말할 때 성대나 목도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목을 만들고 좋은 목소리가 발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인제 사람마다 감기 걸리면 누구는 막 축농증 앞에 다른 분들은 왜 지금 축농증, 비염 말씀하시잖아요. 코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자주 붓고 편도가 자주 붓고 어떤 사람은 중이염이 자주 오고 이런 건 하나도 안 걸리는데 맨날 몸살만 오고 뭐 열나고 온몸이 쑤시고 이런 몸살 감기만 오고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그 전공이 다 있습니다, 감기에 대한 전공이.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 나는 뭐 콘데 나는 뭐 목인데 나는 몸살 감기가 전문인데 나는 감기만 걸리면 주로 머리가 아픈데 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전공이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아예 나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뭐 나는 다 뭐 콧물도 잘 나오고 목도 잘 아프고 뭐 나는 그냥 사관왕이다. 뭐든 다 걸린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제 이 매튜 님은 그중에서도 항상 목소리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목감기에 성대 관련하는 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또 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평소에는 잘 나오시는데 감기 걸렸을 때만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인제 인후염이 오시는 분들은 후두염이 같이 잘 오거든요. 그 성대가 같이 잘 붓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항상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거나 목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는 이 성대가 이중으로 고난을 겪죠. 염증이 생겨서 부은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성대가 또 부딪혀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와중에 기침을 또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성대가 붓게 되죠. 그러면 성대가 인제 거의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라도 뭘 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나 이런 건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하는 건 좀 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말하는 걸 최대한 줄이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면서 습도 조절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럴 때 지금 인후염이 왔을 때 성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후두염이나 이런 게 잘 생기는지를 한번 성대를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 건강한 목을 만들고 좋은 목소리로 발성을 하실 수 있으려면 일단은 그 발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인제 쪼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목을 딴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인제 성대를 자꾸 막 힘을 줘서 말을 하는 목에다 막 힘을 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성대에 힘을 주고. 그렇게 인제 생목을 딴다고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할 사람들일수록 인제 성대가 자연스럽게 붙지 못하니까 후두염이나 이런 게 성대 결절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 있죠. 성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래를 아무리 그 뭐 오페라를 뭐 1 시간 2 시간 공연을 해도 목소리가 쉬지를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제 성대를 어떻게 여는지 어떻게 닫는지를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 성대를 붓고 하는 걸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이비인후과에 와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나 성악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할 때도 되게 편해요. 아주 목을 쉽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목을 자유자재로 성대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막 목을 보면 굉장히 성대를 제대로 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가 발성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성대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목을 어떻게 여는가 이런 것들을 인제 따로 보컬 트레이닝을 만약에 목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항상 인제 뭐 기본적으로 성대가 촉촉하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은 어 목소리하고 발성을 좋은 목소리를 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관한 건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좀 오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돼 가지고요. 예. 윤니님, 윤니님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네요. 타우 타우린이 귀 건강에 좋을까요? 타우린을 복용하고 이명이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타우린이 이명에 좋은지 안 좋은지 정확하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타우린이 뭐 건강 보조식품 아닌가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타우린이 뭐 이명에 아주 좋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그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이명 치료약으로 타우린이 들어간 약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명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지금 목을 놓아 좋은 치료약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뭐 윤희 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타우린이 정말 이명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인제 뭐 타우린 뭐 200 밀리그램 매일 하루에 몇 분 먹으면 이명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그 타우린을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대한 그게 곧 나올 거니까 고거는 그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타우린과 이명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쿠쿠님, 귀에서 전기 흐르듯이 삐 소리가 날 때가 있다. 이게 이명이 있다는 거죠. 삐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석증은 아니죠. 이석증은 어지러운 겁니다. 이석증이라는 건 귀 안에 인제 그 세방고리간에 뼛가루, 돌가루 같은 게 인제 돌아다니면서 자극을 해서 어지럼을 일으키는 게 이석증이거든요. 소리가 나는 이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다 들었는데 뱅글 도는 어지러움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멍하거나 시야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 어지러움은 있다. 사시도 살짝 사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삐 소리가 나는 거는 이석증은 아니고 이명이고
그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증이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의 특징이다. 전정신경이나 이쪽의 문제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있죠. 근데 그 머리가 멍하고 시야가 안 맞고 이건 인제 그 일종의 그 디지니스라고 하죠. 버티고 인제 어지럼증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이비인후과적인 회전성 어지럼증과 좀 다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그 이명이 좀 있으신 거고 또 귀가 멍멍하다고 하는 걸 봐서는 혹시나 뭐 메니에르시 병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쿠 님은 이비인후과를 가 보셔서 일단 그 청력 검사를 해서 이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인제 어떤 이명하고 청력의 관계를 체크를 해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석증일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응яб잎 가끔 귓바퀴에 딱지가 생겨나고 피가 나기도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 귀는 물로 씻어야 하나요? 비누로 씻어야 하나요? 뭐 귓바퀴 이 귓바퀴 이제 귀가 있으면 요렇게 있잖아요. 귓바퀴는 뭐 얼마든지 그 비누로도 하고 저는 비누로 씻습니다. 비누로 닦아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닦으셔도 되는데 여기 인제 귓구멍이 있잖아요, 귓구멍. 귓구멍 안쪽은 될 수 있으면 면봉을 쓰거나 뭐 손가락을 넣거나 이렇게 막 파거나 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귓바퀴 이쪽에 접힌 부분에 피가 나거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이나 염증 피부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니면 아토피가 있거나. 그래서 만약에 응암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고 문제는 피부과를 가셔도 되고 귓바퀴인 경우에는 피부과를 가셔도 되고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귓구멍 아니면은 피부과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비인후과를 가시고요. 귓바퀴 쪽 이런 쪽의 문제라면은 피부과나 이비인후과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허니빈님, 선생님 비염, 축농증, 알러지가 모두 심하다. 평소에도 콧구멍이 막혀 있는 느낌이라 코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비염 수술하면 코로 숨 쉬는 게 많이 개선될까요? 비염하고 코 성형을 함께하는 수술을 생각 중이다. 그럼 비염이 단순 비염만 있다 그러면 굳이 수술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거고 그냥 알러지 치료만 하시더라도 숨 쉬는 게 좋아질 거니까 그냥 코 성형 수술만 하시면 될 거고요. 축농증이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인제 수술을 통해서 축농증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뭐 비염이 개선이 되고 축농증은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함께 해야 될 경우라면 수십 년 된 비염 때문에 코살이 너무 부어 있어서 알러지 치료로도 개선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코살이 너무 두껍다. 이러면 인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마저도 수술한 후에 반드시 비염 치료를 하셔야지 재발을 안 합니다. 그냥 수술만 해서는 좋아지질 않죠. 그리고 코뼈가 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코 성형과 함께 수술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코뼈가 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비염만 있다 그러면 굳이 심한 비염이 아니라면 수술까지 할 필요 없고 코 성형만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비염 치료는 확실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알러지 검사 먼저 하십시오. 알러지 검사를 먼저 해서 알러지 치료 만약에 알러지 비염이라면 알러지 치료를 계속 꾸준히 하셔야지 좋아지겠죠. 수술만 한다고 해서 뭐 만약에 알러지 비염이라면 수술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수술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알러지면. 예, 그렇게 되면 비염이나 축농증도 다 관리가 될 거고 코 성형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코 성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코를 높이실 텐데 그러다 보면 콧구멍이 좁아지니까 비염 치료를 안 하고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코 막힘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점을 고려를 하십시오. 데네번 님, 안녕하세요. 비행기 이륙 중에 귀가 너무 아픈데 뭔가 조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인제 비행기 이착륙 시에 귀가 유난히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제 우리 귀 안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이관이라는 게 있죠.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가 우리 귀의 압력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에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높아질 경우에 바깥쪽 대기압과 귀 안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귀가 이착륙 시에 금방 이게 좋아지죠.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아파합니다. 그런 경우에 인제
약물, 이비인후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뭐 진통제라든가 그 비점막 수축제 같은 거를 그 점막 수축 완화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기가 좀 덜 막히게 덜 멍멍하게 할 수 있고 덜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약물이 내가 당장에 먹기 힘든 사람이라면 먹기 싫다 그러면 뭘 해야 되면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 계속 침을 삼키거나 껌을 씹는 겁니다. 이렇게 사탕이나 이런 걸 아니면 물을 계속 꿀꺽꿀꺽, 그러니까 이륙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꿀꺽꿀꺽 하는 이 와중에 이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압력 조절을 더 잘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행기를 탈 때 뭐 이런 그 뭐죠? 음료 서비스를 인제 이륙 후에 바로 해 주는 이유가 인제 그런 거죠. 근데 그때까지 못 견디니까 인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뭘 하면 좋나 하면은 미리 자기가 물을 좀 챙겨 가지고 이착륙할 때 그 뜨는 중간에, 그러니까 뜨기 전에 먹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음 꿀꺽꿀꺽 하는 걸 인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이제 기압차가 나는 그 순간에 해 주면 좋다는 거죠.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껌을 씹고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거나.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어차피 소용이 없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이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땐 반드시 감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뇌부 님이 감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기가 자주 아픈 사람이 감기까지 있는 데에서 비행기 탄다. 그럼 거의 기는 죽어나고 심한 경우에 인제 항공성 중이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뇌부 님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비행기 이착륙하는 걸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감기를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 가서 약물을 받아서 지금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약이 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어 바둑파니 님. 축농증이 있어서 습한 여름에는 누런 끈적한 콧물이 나오다가 겨울이 되면 건조해서 딱딱한 코딱지가 생겨서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겨울철에 이비인후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축농증을 보통 인제 환자분들이 "나는 원래 축농증이 있다. 저는 축농증 환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축농증은 우리가 인제 당뇨, 고혈압은 "저는 당뇨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원래 감기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기는 생겼다 없어졌다,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거잖아요. 축농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농증도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있죠. 잘 걸리는 사람이 있죠.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 근데 고혈압이 잘 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혈압은 원래 있거나 없거나. 축농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한 병이 아니고 이거는 생기는 거예요. 감기가 오래 있거나 코가 원래 안 좋은 사람들이 축농증이 잘 걸리는 거죠. 축농증은 대부분은 급성 축농증, 만성 축농증 이렇게 나뉘는데 만성 축농증이 있는 사람은 코 안에 물혹도 있고 수술을 해야지, 만성 축농증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수술을 안 하고 있는데 축농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급성 축농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알러지가 있다든가 이런 코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여름에는 오히려 좀 편하게 지내는데 겨울이 되면 건조해져서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겨울에 축농증 환자가 훨씬 더 괴롭죠. 많이 생깁니다. 겨울에는 축농증 환자가 많아지고 여름에는 오히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즘은 여름에도 인제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여름에도 인제 축농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비인후과를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만큼 자주 걸리고 불편하시면 인제 가 보시는 게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증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축농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이라면 그 식염수 세척을 한다거나 뭐 원래 비염이나 알러지가 있는지 같은 걸 확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축농증이 생기는 걸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기 님 질문을 받고 이제 금방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유리상자님까지 질문을 받아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7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눈 감을 때마다 당기고 코옆이 당기고 쑤시는 통증이 있는데 이비인후과 진료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눈 감을 때마다 당기는 거는 한번 그 수술하신 병원하고 안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옆이 당기고 쑤시는 통증은 이비인후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기 님은 안과나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그 사정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상자 님,
천식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지인인데 출퇴근 후 피곤하고 바빠서 허겁기도 상태가 괜찮다고 놔두고 안 하고 약도 안 챙겨 먹는다고 하시네. 숨만 좀 더 찰 뿐 호흡곤란 심하게 안 와서 관리 안 해 가지고 옆에 보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 가래도 자주 걸려서 안 뱉고 넘기고 기침할 때 뭐가 걸린 것 같아. 계속 기침하면서 넘기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이 왜 그런지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천식을 관리 안 하게 되면 이제 천식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어 당장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있지만 이제 자꾸 놔두게 되면 이제 호흡 곤란이 오게 되니까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샬로우 호흡이 얕아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만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계속 오래 누적이 되면 이제 우리 심장이라든가 폐 기능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처음에는 크게 불편을 안 하고 또 원래 또 안 좋은 분들은 인제 참고 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90 점, 100점 수학을 맞는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가 한 60 점, 50점 맞는 친구가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아 쟤는 왜 공부를 안 하지? 쟤 60점 맞는데 왜 저 막 오늘도 그냥 집에 가네.'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고 막 60점 받 근데 그래서 보통 100 점이나 90점 받는 애들은 85 점을 맞으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아 지난번에 100 점이었는데 왜 85 점이야.' 60점 받는 친구가 45점 받으면 별로 친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아파도 뭐 이렇게 약도 안 먹고 해도 좀 더 호흡이 가쁜 데서 쪼끔 더 가쁜 거니까 그냥 한 두 번 이렇게 들이마시는 걸 세 번 삼킨다고 해서 뭐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안 한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인제 제가 뭐 어떻게 해 드릴 수 근데 그분한테 그 이야기는 하십시오. 이게 지금 당장에는 크게 어 이 나빠지는 느낌이 크게 안 들겠지만 나중에 그게 인제 누적됐을 때는 뭐 이 폐나 우리 심장 같은 장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천식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서서히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관리를 좀 하시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다음 한 달 뒤에 또 12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어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오늘도 뭐 열심히 답변을 해 드린다고 빨리 답변을 해 드렸는데 뭐 일부는 제가 모르는 뭐 타우린 같은 내용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만족하시지 못할지 몰라도 뭐 어 또 다음 한 달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뭐 눈 많이 오는데 차 조심하시고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